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딱 표현이 맞아요.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 이제서 느낀 거예요. 이게 4년 걸리네. 4년. 강남에 계속 거주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수입이 있어서 보유세를 비싼. 왜냐면 남들하고 다른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니까 이분들은 보유세를 많이 내서 형평성을 맞추는 건 맞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견입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이 양도세 완화, 거래세 완화, 거래세 완화 부분을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거래세가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뉴스를 가지고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다음 달부터 양도세가 급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가 2주택자는 55%. 그죠? 최대. 예, 최대. 네. 그다음에 3주택자는 65%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급증한다는 거는 10%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주택자는 65%, 3주택자는 75%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10%가 추가가 다음 달부터 되는데도 매물을 안 내놓는 다주택자들. 이거 기사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도가 자, 양도세 이렇게 올라가니까 니네 빨리 물건 팔아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자,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10억에 샀어요. 네, 그러면 10억의 양도 차익이죠. 네. 이분이 3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양도세를 갖다가 양도 차익이 10억이니까 여기서 65%. 그렇죠. 현재 6억 5천을 세금을 내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너 7억 5천 세금 낼 거니까 7억 5천 세금 내기 전에 6억 5천 세금 내고 팔아라. 1억 덜 내게 해줄 테니까. 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빨리 방송을 했는데 자꾸 웃겨서. 이게 만약에 3억 5천의 양도세를 7억 5천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팔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6억 5천이나 7억 5천이나 사실은 큰 느낌이 큰 의미가 없죠. 아니 1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 맞아요. 시청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청 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1억 때문에 하느니 차라리 5년 버틸 거 10년 버틴다는 기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억 남았는데 네. 3억 5천 손해 지느니 2억 5천 손해 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손해 지는 것만 따지게 되면은 그걸 누가 팝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들한테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매물이 되려 줄어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약 올리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죠? 야, 6억 5천 낼래? 7억 5천 낼래? 약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 절벽, 이제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제일 크죠. 네, 지금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보유세가 매달 3천인데, 그죠? 10년 동안 세금 내면 10년 동안 3억이란 말이에요. 3억 내죠. 예, 근데 이 3억보다 10년 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니까 10억 오를 거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굳이 팔지 말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절세용 급매물이래요. 이게 절세용 1억 이거 6억 5천 내는 게 5억 5천 이게 절세. 그죠? 절세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하죠. 제가 읽으면서 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5월 들어서 오히려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었고 서울에선 매매 거래가 급감한다.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 다주택자들이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존버죠, 존버. 이거는 그냥 버티기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버티고 이건 약 올리는 거 그냥. 어차피 버티는데 이건 10% 더 올린다는 약 올리는 거. 아예 팔지 마라. 이게 이제 정부가 좀 근본적인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심리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인 상태잖아요. 그것도 다주택자들에 한정돼서 중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 세율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6%에서 최대가 45%예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아, 그럴까요? 45%예요. 그러면은 기본 세율만으로도 이제 차익이 크신 분들과 적은 분들을 구분해서 충분히 이 세금으로서 차익, 예를 들면은 이게 45%가 적용되려면은 차익만 10억 이상이어야 돼요. 10억 이상만 45%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그 이하는 42%, 40%, 최저 6%까지 적용이 되니까 지금 이 중과세를 굳이 이런 제도라는 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차익에 따라서 충분히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진과세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 10%, 20%를 더하면서 시장에 오히려 혼란과 전체 거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10%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이빨에 올라 있는데 거기다가 더 약 올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니까
국민들이 화를 낼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공급이 두 가지거든요. 네. 신축을 통한 공급이 있고 네. 기존 매물 가지고 공급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신축을 통한 거는 그동안 4년 동안 공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그러면 뭐 재개발 재건축도 빨라야지 6년이고 네. 그리고 신도시를 통한 공급도 빨라야지 5년이란 말이에요. 길면 10년. 네, 그러면 네. 이 6년에서 5, 6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공급이 아예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매물을 가지고 이거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양도세로 묶어서 네.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매물 부족 현상으로 네. 하나만 거래가 돼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 거죠. 시장에서 많은 네. 경제 연구소라든지 또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 전문가들이 이 거래세를 계속 풀어달라고 지금 몇 년째 요구를 하고 네. 있는데 그동안 귀 닫고 눈 닫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물건이 아파트 매물이 100개일 때는 네. 이게 10개 정도가 높은 금액에 거래돼야지 올라가요. 네. 근데 매물이 5개일 때는 이게 하나만 높은 금액에 거래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 정도는 그냥 약간 아이 몰라 그냥 호가 그냥 주고 사 라고 한 사람만 딱 거래하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딱 궁금한 가격이잖아요. 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한 개 물건에 딱 던졌는데 시장에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그러니까 그걸 덥석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예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실제 거래되다 보니까 이걸 맞아요. 시장 가격으로 오인하고 착각하는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왜곡이 자꾸 맞아요. 반복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제 댓글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 니네 투기꾼 아니냐 왜 자꾸 양도세를 불로소득을 저 사람들 갖고 가게끔 하냐 네. 라고 하시는데 이 양도세를 낮추는 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얘기지 다주택자들이 돈을 더 어마어마하게 벌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중과를 피하려면 5월 말까지 잔금까지 다 치러야 하니까 실제로 지금 매물이 되게 많이 금매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매물은 2.7%, 서초구는 2.3% 오히려 줄고 있어요 매물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실제로 계산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미미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더 지금 현재 최고의 어떤 강력한 조세 정책으로 해서 앞뒤를 거래를 차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는 계산조차 안 해봤다는 아니 이게 얘기예요. 지금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집이 많아요. 다주택자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분들도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양도세 올리든 말든 자기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왜 집값이 오를 거니까 더. 그런 깊은 뜻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고 보니까 예. 실감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네,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빅데이터 쪽에서 네, 네, 이제 그런 네. 얘기가 했고, 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죠. 자, 매물 감소와 함께 네.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년째 계속. 작년 12월에도 7,500건이면 되게 서울이 작은 거거든요. 네네. 거래가. 근데 지금은 3,500건이니까 더 거래가 작아져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이 가격이 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개의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뛰면 시장 가격인데 지금은 5개의 매물이 거래되면서 뛰니까 이건 시장 가격이 아니고 왜곡 가격인데 이 왜곡 가격이 자꾸 시세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한두 번에 끝이면은 그걸 시장 가격 인정을 안 해요, 시장도. 근데 이게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장의 어떤 그 가격 형성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은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 거래세를 올리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네. 또는 우리 집이 없으신 분들 또는 실수요자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양도세가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이게 양도세가 1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억이면은 팔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양도세가 4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엄청난 거죠? 네. 그럼 이 4억을 주고 이 사람이 팔겠냐고요? 그렇죠. 안 팔죠? 네. 그러면 이 중에 4억 중에서 그럼 내가 12억 반 부담할게 라고 하면 이때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절반 50% 이상에 해당되는 거를 매수자가 부담해요. 시장이. 실제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양도세를 네. 이제 부과하고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이 어떤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 징벌적 과세가 앞서 이제 우리 김꼰대가 얘기했다시피 양도세 부담하는 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취득을 하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들한테 어떤 징벌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실제로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계속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네. 세금을 내더라도 집을 계속 보유하는 게 이득이다. 이득이죠. 그러니까 보유세 3천만 원을 10년 동안 내면 3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 10억을 버신 분이. 네. 그죠? 근데 이분이 양도세를 내면은 지금 팔게 되면 양도세가 6억 5천. 예, 6억 5천. 3주택일 경우에. 다음 6월 이후에 이후에 팔게 되면 7억 5천 내니까 네. 차라리 이 3억을 내느니 나는 그냥 20년 버티겠다. 그것도 양도세는 당장 네. 일회성으로 바로 내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3억은 향후 10년 동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완전 기간의 그쵸. 이득도 훨씬 더 큰 거예요. 10억이 20년 되면은 최소 25억 될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다. 예.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기대가 있으니까 네네.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네. 안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면 이 양도세 내가 10년 동안 3억을 내서 보유하는 것보다 네. 파는 게 낫겠다. 양도세를 내고. 그럼 양도세가 3억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확 떨어져요. 예, 근데 2억 5천 정도 양도세를 낼래? 아니면 3억의 보유세를 내고 끝까지 버틸래?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그널이 들어가야지 팔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 2억 5천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쵸. 시장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심리. 이 정도의 어떤 이득, 네. 그러니까 팔고 거래를 했을 때의 보유세보다도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용납이 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뜻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왜냐면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이 정도 금액 이하로 해야지 네. 이걸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렇죠. 매도자는 아까- 이 정도면 자기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이상이면 이때부터는 매수자가 또 내다 보니까 매수자가 내면 아파트 금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추가가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그러니까 수익이 네. 있는 곳에 그러니까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저희 둘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의 어떤 그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권 이상의 너무 과도한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통용되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공급 부족 거기다가 추가로 매물 부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지 집값이 잡히니까 그래야지 이런 이상한 형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그죠?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재건축을 완화해 줄 것 같으니까 재건축 값 10%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20억짜리가 22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대선을 앞두고도 부동산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또 계속 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시그널. 그게 너무 예상되는 예, 거예요. 예. 표심을 얻어야 예, 되는데 표심을. 민주당이 할 수 예. 있는 게 제일 잘못한 게 지금 그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못했다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들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 대선이 된다면은 뭘 손댈 것이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네. 민심 중요하지 않죠. 이제부터는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심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만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집값도 오를 거라고 기대. 그러면 선거철 때마다 집값이 올랐잖아요. 지금 네. 역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첫째 주까지 네. 2020년에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 윗도는 5.3%가 뛰었다는 거지 집값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댓글이에요. 댓글인데 네, 네, 이 댓글을 가지고 제가 올린 네. 양도세를 저는 완화해야 된다는 제가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 양도세를 빨리 완화시켜줘야지 네. 부동산 값이 오히려 안정화된다. 네네. 라는 댓글을 다들 거기에 댓글 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양도세 중과라면 네. 70에서 80% 세금으로 받지면 그 돈으로 비슷한 규모를 사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이걸 양도세 10억에 팔았는데 이 중에 양도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 3억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7억이 남잖아요. 네네. 이 7억을 가지고 매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보유를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월세로 보유세가 올라가더라도 월세를 충당하면서 안 파는 거지. 세입자에게 세금 전가하면서 결국은 양도세가 올라간 건데 이게 세입자한테 세금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임대인이 정말 악해서 못돼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에 따라서 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전가가 되어 온 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이걸 말씀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네네. 자, 종부세도 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상위 1%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위 1% 아닌 거죠. 그렇죠. 직접 종부세를 많이 내보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많지 않은데 그 수입 대비 예를 들어 30% 20%를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면 그냥 집을 내가 10억에 가지고 샀는데 이 집이 그냥 17억이 된 거죠. 네. 물론 7억이라는 돈을 벌긴 했지만 이분은 이 집이 자기 그냥 실거주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현돼서 손에 들고 있는 7억이 아니에요. 아니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종부세를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네. 더군다나 이분이 하나가 또 어디서 한 6억 정도짜리 하나를 또 그 조그마한 노후로 하나 네. 더 가지고 있어. 네. 그럼 이분 종부세는 또 하늘로 치솟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종부세에 때문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증가가 앞서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만하게 상승을 해줘야 부담할 수 있어요. 근데 부담할 수 있는 부담력을 훨씬 초과하는 상승률 20% 30% 또는 200% 두 배씩 올라가는 네. 거는 국민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정말 상위 1% 재벌 총수들 빼고는 부담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종부세가 부담이 됐을 때 이거를 팔고 나가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이 길을 열어줘야 길을 돼요.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걸 이게 막아버리는 양도세 중과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괴롭혔으면 도망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괴롭혔는데 갈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솟는 거죠. 쥐도 코너에 물리면 네. 고양이를 묻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코너에 몰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름은 지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아마 올려놓고서는 좀 부끄러울 거예요. 자, 댓글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저한테 거죠. 쓴 댓글. 아, 네. 자, 상식적으로 양도세 중과는 아파트 시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불로소득이 자꾸 되게 되면 더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편적인 부분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틀렸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과세가 계속 이어지면 지금 2년, 3년, 4년, 5년 동안 현상이 나타났고 증명이 됐잖아요.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면서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올라왔다라는 게 저희가 증명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럼 그 증명된 것들이 앞으로도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 댓글 쓰신 분이 책임질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집값을 올리는데 선수네. 저는 저는 정부가 아닙니다. 저 선수는 따로 계세요. 저 위에 파란색 집에 따로 계시고 저는 집값 올리는 선수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과세를 없애면 어떻게 해? 집이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중과해야 하고, 이게 중과를 지금 굉장히 지금 55%, 네. 지금 현재 65%예요 중과가. 네. 근데 이걸 65에서 75%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냐 이거예요. 네. 집값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잡히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지. 안 되는데 계속 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징벌적이라는 얘기는 벌을 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를 들면은 그 외국 기업들이 잘못하면 징벌적 과에서 몇조 원씩 벌금 때려버린 거 있잖아요. 그게 법률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하고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원칙은 기존의 조세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중과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돼서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걸 촉발시켰어요. 상승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상승률을 갑자기 굉장히 가파르게 만든 원인이 이런 중과세가 원인이 됐다는 걸 지난 4년 동안 증명을 해왔단 말이죠. 자, 보유세 당연히 내야지. 저희는 보유세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불로소득하고 세금도 안 내려고 연구하고 그걸 재테크다. 잘못 쓴 것 같아요. 재테크라고 가리키는 탈세자들. 저보고 탈세자래요. 저 세금 정말 많이 냅니다. 몇십억씩 내요 세금. 그러니까 저 세금 되게 FM들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세자는 저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세금을 안 내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을 안 내요? 그냥 양도세 중과가 공급에 기존 매물 공급에 큰 마이너스를 끼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예, 정부가 아니죠. 여당에서 대답을 했어요. 이 댓글에 대해서요? 예, 아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자, 어떻게 할 거냐? 정부가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다음 뉴스 정부 대답이에요. 네.
자, 부동산 특별위원회 김진표 의원 이분이 네. 위원장이죠. 네네. 그래서 매물 잠김 해소 위해서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죠. 저희하고 똑같은 매물 잠김,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세, 이 높은 거래세로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국회의원들 귀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나 봐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네, 이분들도 이제 8대가 됐나요? 자, 민주당 새 부동산 특별위원회 내정됐다. 유예 종료 한 달 앞두고 재검토 시사했다. 이 유예 종료는 뭐냐면 지금 현재 55에서 65% 양도세가 65에서 75%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중중과 네, 우리 중중. 권권대님이 얘기하는 네. 중중과를 이거를 유예 한 달 앞두고 재검토해보자.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문제엔 탄력 적용 여지를 남겼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건들지 못하겠다. 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규제를 해왔던 것들을 특히나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여러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 상황을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꺾어버리거나 방향을 바꿔버리면은 전체에 대한 정책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신뢰성의 문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모양 좀 좋게 이 어떤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좀 스무스하게 방향 전환을 해보고 싶은 그런 내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김 의원이 네. 이제 특위위원장이죠. 네네. 줄기차게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예. 그죠? 그러니까 중과 없이 그냥 일반 세율, 네. 한시적 감면 네. 등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뉘앙스만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이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만약에 45%에서 만약에 55% 정도로 낮춘다면 예.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5억 5천에서 10억 버는 분이 네. 6억 5천을 내는 거나 네. 4억 5천에서 5억 5천을 내는 거나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낮추려고 한다면 좀 한시적으로 조금 더 좀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면은 네. 한 9억 정도 버신 분이 네.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아, 자, 네. 9억 정도 지금 차익이 네. 9억 정도 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면 약 42% 정도의 일반 세율, 중과를 안 해도 42%를 내게 됩니다. 3억 6천. 그렇죠, 대략적으로. 네, 네. 근데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이 중과라는 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62% 정도를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받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요번에 6월 1일 날 이후가 되면 72%를 적용받게 돼요. 차익이 9억이라면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9억 벌어서 4억 2천 내도 상당히 많이 내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걸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팔지 마. 그냥 가지고 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를 봐야죠. 시장의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늦게 도달돼서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뜻한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의 20-30%가 추가돼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의 대폭 이룬다. 왜 그냥 100% 하지 왜 75%를 한대요? 그죠?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안 팔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비동산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1월 네. 이분 네. 이제 특위 김진표 의원이 네. 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정책 건의서를 당시 당 대표 이낙연 원내대표한테 제출했어요. 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그때 되게 신문 기사가 되게 안 좋았어요, 민심이. 아, 네. 근데 표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심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심 보고서 우리 거래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예, 정부에. 그래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환수라는 중과세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 환수라고만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많이 걷어가는 게 맞죠. 네. 그죠? 우리가 왜 복권마저도
복권에 30% 예, 30% 이상 가져가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이게 진짜로 투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어떤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아파트를 갖다가 뭐 100개, 200개, 300개 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신 분들, 네. 아니면은 불법으로 집 거래가를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신고해서 네. 거래가를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들 투기를 하신 거니까 그분들의 소득을 좀 징벌적 과세로 가져가는 건 맞지만 집을 일단 하나 가지고 있고 한두 개 정도로 갖다가 합법적인 내에서 재테크를 하신 분, 10년, 7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재테크하신 분, 이분들은 정당하게 전세나 월세를 좀 저렴하게 내놓으신 분들, 네. 이렇게 정당하게 보유하신 분들까지 무조건 투기꾼이다. 그래서 불로소득 무조건 가져간다. 이런 여론 자체를 조성해 간다라고 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예. 그 논리라면은 공평하지 않는 게요. 복권 사시는 분들한테 다 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복권은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거주할 집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복권이나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은 거주를 하지 않잖아요. 네. 주식도 그렇고. 뭐 어찌됐건 간에 집은 거주하니까 자, 거주의 개념. 그러니까 공평해야 예. 된다는 게 복권을 당첨을 되면은 그 당첨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떼는데 약 30%라고 하면은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저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투자 수익이라고 보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같이 인정을 한다면은 비슷하게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 정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로소득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불로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분들도 어쨌든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가 리스크에는 다르죠.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한 수익인 거고 네.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부를 나눈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나눈다는 개념으로 가지 이거를 무조건 두 채 가진 사람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에 저렴할 때 정부에서 집 사라고 할 때 집을 샀단 말이에요, 두 채를. 네. 이분들이 불로소득, 이분들도 투기꾼이야, 너 불로소득 내놔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토지는 공개념이고 거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일정 수익을 벌었으면 네가 감안하는 정당한 수익을 나눠줘, 내놔줘. 그럼 내가 그걸 잘 쓸게. 이런 개념으로 걷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정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있고 또 다시 바뀌어서 정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부나 저 정부나 연속성으로 그냥 정부예요. 그럼 정부가 예를 들면 집 사라 그래갖고 샀는데 이때 가서는 그것 때문에 니네들 뭐 부동산 가격의 원흉이야, 범죄자야 이렇게 취급하는 것 자체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 정부라는 걸 믿고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꼭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7일 재보선 때 참패를 했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송영길 대표가 새로 뽑혔죠. 네. 그래서 이분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원래는 김진표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송 대표도 지난달 바뀌었죠. 그래서 네네. 좀 약간 이 완화책으로. 네네. 그래서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네. 거래세를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죠. 이게 보유세가 올라가면 거래세를 네. 줄인다. 네. 모든 나라가 선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거래세를 늘리는 경우는 보유세를 낮추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죠.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딱 표현이 맞아요.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 이제서 느낀 거예요. 이게 4년 걸리네, 4년. 이게 이걸 논란이 느끼는데.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확실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지금. 네. 뭘 논란이야 논란은. 그래서 여당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네네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지만 양도세 중과 네. 유예 기간 6개월이 끝날 무렵에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부담을 오히려 완화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 그러니까 정책 일관성. 이번 정부의 정책 일관성 아시잖아요. 우리는 상승 안 돼. 우리는 폭등. 또 정책 폭등. 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보합을 가거나 연착륙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일관성이 흔들리잖아요. 목적이 폭등이겠습니까? 네. 안정을 어쨌든, 하는데 수단을 잘못 네. 써갖고 이 모양의 꼴이 된 이 거지.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네. 보합인 거죠. 보합. 그죠? 연착륙. 네.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은 폭등. 그래서 김 의원은 또 보유세 강화 주장은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죠. 네. 완화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도 조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조정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죠? 이게 실제로 그 이제 그런 뜻은 아니다 정도라는 얘기는 아예 완화하거나 뭐 이렇게 확 낮추겠다는 개념은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차를 조절한다거나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상승률에 대한 부분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퇴한 고령자 등은 예. 현금 지급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요거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고 네네. 수입이 없는 분들, 네. 그죠? 이게 보유세가 부담이 되신 분들이 네. 강남에 계속 거주하는 건 저도 반대예요. 수입이 있어서 보유세를 비싼, 왜냐면 남들하고 다른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니까 네, 이분들은 네. 보유세를 많이 내서 네. 형평성을 맞추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팔고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내가 10억이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억을 더 차익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럼 이게 노후란 말이에요. 이게 네. 2주택 네. 다른 집에 하나. 그러면 이분이 노후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노후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7억 5천을 뺏어가면은 이분이 이거 팔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럼 못 2억 5천 가지고 노후로 보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정당하게 그래 한 2억 5천 정도 차익 가져가고 세금 내고 나머지 7억 5천을 갖다가 나중에 노후로 써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현실성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네. 수입이 없으니까 나 나가고 싶은데 지금 못 나가잖아요. 네네.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줘가지고 그분들이 이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진짜 실수요자들한테 잘 전달돼서 학군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네네. 또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또 수입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 세금 많이 내게 그분 수입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보유세 많이 내게 그렇게 좀 잘 전달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고 수익이 없는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현재 월급 생활하시는 회사부의 분들도 월급이라는 게 연봉이라는 게 1년에 30%에서 200% 증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그 연봉 받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총수들이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종부세나 보유세가 30%에서 200%가 오르면은 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도 이걸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되죠. 네.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네네. 자 공제 구간 탄력 적용 및 과세 이연 그러니까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는 선진국이나 특히 미국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 세금 낼 거를 조금 더 늦게 천천히 나눠서 내고 조금 더 늦게 내고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소비를 해서 경제를 살려줘 이렇게 하는 제도거든요. 요 제도. 요게 이제 종부세 완화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네. 얘기는 종부세 완화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내야 되는 세금 중에서 일정 특정한 계층들 예를 들면 아래 위에 이제 예를 든 은퇴하신 분 수입이 없고 고령자분 그 또는 1주택만 갖고 계신 분 이렇게 특정한 대상들을 범위를 좁혀서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보유세가 완화되는 기조보다는 특정한 계층을 소수의 그 대상만 지정을 해서 이제 탄력 구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과세 이연 밀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를 그 특정한 계층에도만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송 대표가 네. 전당대회 직전 예.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감성이었죠. 네, 김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완전 기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 여당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거의 내임덕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1년 정도 남았고, 네. 그죠? 정책 뭐 정부의 유지보다는 일단은 여당이 다음 정권 재창출, 네. 재창출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당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김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를 예고하는 거고, 네. 이게 실제로 정부에 전달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제부총리 출신 이분 5선의 김 의원이에요. 20년 동안 국회의원 하신 입지가 거죠. 강하죠. 네.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을 포함해 특위위원을 보강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 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돌아가지 않는 우리가 엽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엽전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왜 동그랗게 만들었냐 엽전이 굴러가야지 돈 점점 커지거든요. 이렇게 이 경제가 사는 길인데 네. 이거를 자꾸 여기다가 한쪽만 키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네네. 한쪽만 커지면 이게 굴러갈 수 있나요? 못 굴러가죠. 이게 양쪽에 두 개만 이렇게 해더라도 못 굴러간단 못 말이에요. 굴러가죠. 이게 아니면 굴러가더라도 큰 사고가 나죠.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네. 잘 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네네. 엽전처럼 잘 굴러가서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네.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으면은 자 오늘 꼭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같이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다양한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유를 다른 데다 같이 공유하셔도 좋아요. 네.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서 참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